이번 공천은 그 지역구 출신의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전략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다시 종합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찬성한다.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분의 의견은 좋은 사람을 전략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지역 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구 출신 의미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는 지역구 출신이 돼야 한다라는 의견에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지역의 기반을 모두 무시하고 중앙의 의지만을 가지고 공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무래도 중앙 공천에 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좀 회의적인 분들이 보통 그 분이 이제 보통 지역구 출신에 대해서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와는 또 별개로 상관없다는 지역 출신으로 자질을 따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천을 한다라는 거는 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천거해서 기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당에 기호를 달고 있으므로 이 사람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소신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방향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으로서 결정짓도록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도 이상의 것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좀 들거든요. 공천이. 그래서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국 당락을 좌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현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숨겨진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공천의 문제는 누가 하느냐죠. 누가 공천을 하느냐. 공천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최근까지도 가장 많은 공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지역 경선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지역 당원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정당원들이 자기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방식들인데 재보궐 선거는 달라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보궐 선거는 거의 대부분 경선이 상대적으로 적고 흔히 말하는 전략 공천이 많아지는 이 전략 공천 때문에 벌어진 일이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공천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저는 그 앞에 하나 더 누구를 공천할 거냐. 누구를 그래서 누구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천인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 대한 공천이냐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국가 일을 하는 거지 지역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알겠죠. 국회의원들 유세할 때 보면은 여기에 다리 놓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 발전을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많지 않은 일이죠. 네. 해야 되는 일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국가의 입법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리 놓고 지역 개발 발전하는 건 지자체장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지자체장이 없는 시절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했던 게 우리 국민 속에 머리 박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연습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능력 근데 이제 지역구 출신은 지자체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고요. 아까 이제 재보궐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기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물급 혹은 거기 지역에 오래 있던 그게 거의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전상의 명의로 봤을 때는 그게 정답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공약을 보시면 다 국회의원 후보지만
공약은 거의 지역 네, 단체장의 지자체 단체장하고 똑같죠. 동일해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시민 국민들도 그 지역 주민들도 기대하는 게 국회의원이지만 그 부분을 이미 제외하고 논의 대상으로 하고 이미 그래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해줄 것이다라는 사람에게 표를 돌리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상의 정의로만 보자면 어떤 민심을 잡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게 정부의 몫인데 정부에서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죠.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도 그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뭐죠 무슨 푸드 음식 무슨 네. 거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네. 김포에 김포 한번 가시죠 가시죠. 말이에요.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DJ랑 선거할 때 국정회의를 목포에서 합니다. 목포에서 했죠. 거기에 왜냐하면 막,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뭐 YS 때도 막 느닷없이 강원도 가가지고 뭐 강원도 개발 느닷없이 뭐 가는 관광객 뭐 거죠.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들의 가장 주안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이 거거든요. 누가 공천하느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그 당대표. 당대표. 새누리당이 조금 변한 것은 대통령의 입장과 당대표의 입장이 달라질 시점이 언제냐. 지금도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언제쯤이면 달라질 것이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천권을 쥐은 사람이 대통령이냐 당대표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당 내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야당의 문제는 두 명의 공동 체제이긴 한데 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지지 세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도 역시 어느 사람을 내 쪽 사람을 더 많이 공천해야 하는 자기 세력 다툼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역 공천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구당 위원장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 위원장을 매번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구당 위원이 그러니까 지역구가 관리되면서 거기서 국회의원 후보도 뽑고 또 뭐 구청장 후보도 뽑고 시장 후보도 선출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자면 당원들이 흔히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공천해 나가는 것. 상향식으로 공천해 나가는 것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하기도 했어요. 몇 번은 시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도 자꾸 거꾸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공천권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 욕심인 거야.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당원 당규에 상당히 많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DJ의 파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나타나 누군가 선인이 나타나 초원을 달리는 이런 것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 시대는 가고 있다. 지역 공천제를 누가 먼저 확립하느냐에 따라서 매번 선거의 결과는 유리한 결과로 가느냐 못 가느냐로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역으로요.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서도 유리해요. 잘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시간인가요? 그 말씀을 드린 게 새누리당에 어떤 뭔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평소에 근데 이제 국정에 관련된 거라든가 국민들을 위한 행동들은 그렇게 빠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할 때도 뭐 TF팀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가지고 또 하다가 또 다시 TF로 갔다. 굉장히 어떤 그런 면에서는 움직임이 느린데 당에 관련 선거에 관련된 거는 정말 선수들이라는 거죠. 깜짝 제가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응대가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선수 분명히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분은 분명히 이제 찾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게 전화조사한 1000명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40대, 50대, 60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지가 훨씬 세요.
배 정도 되잖아요. 예.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라는 부분도 물론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역 공천과 지역구 출신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구 출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지역구 출신이 의미 없다고 분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 10% 인천, 경기 이고. 정도가 좀 높네요. 강원 정도가 좀 높고 이 말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지역구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뭔가 경합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못 이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겨줘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떤 그쵸. 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지역구 출신이어야 된다는 선호도가 강세인 이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충청도민들이 충청 홀대론을 깨기 위해서 특출한 인물을 선출해야 된다. 이 부분이 그 사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되면 특히 우리 이쪽에 연고가 많은 사람들 지역을 아는 사람이 연고가 되면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워도 다시 한번 잘못해도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뽑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어떤 분이 뇌물수수나 이런 걸로 해서 잘못해서 의원직이 박탈이 됐거나 혹은 깜빵에 갔어요. 그렇다가 또 다시 나오면 또 뽑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전에 허삼수 씨인가요? 그분이 옥중 출마를 했었어요. 네. 50비리 뭐 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었어요. 92년도에. 그렇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쪽의 지역의 힘이 우리 지역이 잘 되고 힘이 되려면 중앙에다가 뭔가 우리의 연결을 인물을 넣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굉장히 이거를 보고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든 게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인물들이 지역을 위한 인물 일꾼 지역 일꾼으로 포지셔닝이 된다라는 게 슬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그게 이제 뭐 좋은 면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출신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대변인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이 지역들의 대부분 이렇게 선출하시는 분들의 기대 속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리 하나 더 놔줘. 특히 아니면은 뭐 우리 지역에다가 뭐 대기업 유치해서 지역 활성화 해줘.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심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은 현재로서는 분명히 지자체장의 역할로 많이 넘어가는 거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되는 입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의 역할들이 더 강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1000명의 전화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좀 보면요. 가령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40대, 50대가 굉장히 크게 동조하고 있거든요. 50% 가까이 되고 60대 이상은 약 한 40%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늘어나는 게 60대고요.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다라는 그 그쵸,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좀 보면 반드시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고 좀 선택을 많이 한 쪽이 서울이 46%고 강원도가 46%고 제주가 62%예요. 제주는 물론 예, 그런 성향들 어차피 조금 이 지리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지리적인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서울, 강원 굉장히 높고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광주, 대구입니다. 예. 광주는 50%가 어떤 방식이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고 지역구 출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도 17.6%가 가서 좀 높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48%가 어떤 방식은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6.9%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게 6.9%좀 좀 낮습니다. 광주가 좀 높다라는 것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이겨줘라. 그렇죠. 그 마음인 것 같고 대구도 그래 이겨줘라. 네. 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42.6%
43.1% 어떤 방식에 상관없고 지역구 출신이 한다가 바탕판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지역구 출신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25%고요. 어떤 방식에 상관없다가 33%예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해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꼭 잡는 게 뭐니까 이길 사람 꽂아줘서 해달라. 이런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열망, 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좀 그만 져라. 그만 좀 져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지역구 출신이어야 한다. 어떤 방식에 상관없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방식에 속해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구를 확고히 하는 쪽이 유리해요. 조직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그쵸. 여러 측면에서 유리해요. 근데 그 기반이 새누리당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그 열망도 강하다라는 거죠. 지지자들의 열망도. 지역 관리는 지자체장이 하는 거 역할이니까 그 지자체장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지자체장이 단체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외자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더 영향이 있겠죠. 더 힘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롤이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약간 겹치기도 하고 나누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변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죠. 제 말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네. 아, 이게 훨씬 우리 지역에 유리하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오히려 지역구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야, 왜 우리는 국회의원 후보를 이렇게 못 만들어내? 우리 지역, 그 당을 지지하는 지역 당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영입하자라는 게 지역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례가 좀 지금 제가 요번 주에 취재를 갔었는데 수원 의 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때 수원 정인 것 같아요. 정 지역에 갔었는데 그때 그 전에 국회의원이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이 그때 당선이 돼서 국정 운영하다가 요번에 이제 도지사를 이제 남경필 후보로 해서 낙마가 됐었는데 그 민심이 김진표 의원 쪽으로 굉장히 우세하더라고요. 김진표 의원이 최고였다. 그 사람이 우리 그 민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는데 또 재개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근데 그때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그 지자체장도 같은 당이어서 그게 원활하게 되게 굉장히 잘 됐대요. 그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 상황 파악하는 게. 근데 요번에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의원들을 뽑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그거죠. 지역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새누리당의 어떤 또 강력한 후보가 이제 섰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난해한 거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공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공천을 이기려고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고 클리어하게 한 것도 좋지만 진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했느냐. 근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시민들께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15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지역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여쭤봤어요. 일단 인터뷰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쪽이 더 많은 석을 차지할까요?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랄까 새누리당은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많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컬러를 지닌 것 같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뭐랄까 그 지분, 뭐 개파 이런 쪽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다. 오히려 여당보다도 더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쪽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야당이 하나로 뭐 단일화해야 뭔가 게임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각자의 길을 간다든지 각자의 이렇게 세력을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너무나 많은 복수적인 게임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당연히 여당 쪽이 유리하겠죠. 야당은 자꾸 분열이 되고 그런 이제 어떤 뭐랄까 양자 구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15석이 있는데 몇 대 몇 정도로 갈릴까요? 글쎄 제가 뭐 그런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직전에 그때보다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좀 여당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만약에 15석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9대 6? 네, 네, 그 정도. 그러면 이번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네. 몇 석씩 가져가서 누가 이길까요? 지금 저기 730 재보선만 보궐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730 보궐이 총 몇 명이요? 15석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역시 거의 새누리당이 한 70% 이상은 새누리당이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 공천을 하면서 지금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 재보선 보궐선거 공천도 인물이 그 새누리당에 이렇게 대적할 만한 인물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 당연히 필패죠. 결국은 인물 싸움인데 거물급이 김포 쪽에서야 우리 지역구도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긴 하는데 김두관 뭐 나온다고 하는데 김포 쪽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 여타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해 보여요. 아주 취약해 보여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많은 진보적이고 조금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실망일 수밖에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쪽이 더 많은 석을 가져갈까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지금 15석인데 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아마 늘 지금 국민들의 선택은 한 반절 정도씩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반절씩. 그럼 누가 한 석 더 차지하게 될까요? 글쎄 새누리당이 한 석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지금 그 후보들 자체가 네. 새누리당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분들도 경륜도 다 대단하시고 또 이제 이번 지방선거나 이런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죠. 그냥. 그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있잖아요. 예. 몇 석 정도 가져갈까요? 15석이 남았는데. 글쎄 야권이다 보니까 가반수 가까이는 가져가지 않을까. 어느 쪽이 더 가져갈까요? 여당 쪽이 좀 많이 가져가겠죠. 새누리 쪽이? 예, 새누리 쪽. 새누리 쪽이 몇 석 더 가져갈까요?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세요? 한 6대 4 정도. 60%대 40%?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사고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발빠르게 대처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모순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네. 지금 15석이잖아요. 그 중에서 몇 대 몇 가져갈까요? 그까지 저한테 말씀하라고요? 네, 그냥 어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 60%는 이상은 가질 것 같아요. 아, 60%?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지금 야당이 조금 그 지지를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대표가 둘이 하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이 새누리당이 낫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이 낫다. 몇 석 정도? 15석이 있거든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고 뭐 호남 빼놓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는 뭐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나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저는 원래가 전 야당이었는데 네.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시다. 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죠. 뭐 사실 맨날 싸움이나 하려고 이거 무슨 뭐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제가 보기에는 5대5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대5. 네. 근데 지금 15석이에요. 네. 몇 석? 글쎄 한 7석, 8석 정도 아니면 771 정도 무소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이 글쎄요. 한 5분의 2 정도?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회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고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1000명의 국민들에게 과연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각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어떠한지, 결과가 아닌 선호도입니다. 선호도를 어떠한지를 여쭤보고 그 결과를 지금 수집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이 15개 선거구 중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몇 지역에서 승리할 것 같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는데 뭐 숫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유가 뭘까요? 왜 누가 승리하는 네, 그 새누리당부터 보자면 여당이기 때문에 이길 것 같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보궐선거 지역구가 많아서 새누리당이 입지를 다졌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씀해 주셨고, 현재 여당 마찬가지로,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내는 후보자들이 새누리당에 대적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 인물론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것 같다는 답에는 세월호 인사청문회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여당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둘 다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 어떤 막연한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는 없네요. 관심 없다, 잘 모르겠다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상관없다, 어떤 사람이든 똑같을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자기 지역구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선거하고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조금 의미를 더 부여한 사항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치 지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좀 당별로 나눠서 볼까요?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선 지역구 수가 얼마나 정도나 될 것이냐, 결국은 새누리당이 승리하게 될 것이냐는 그 부분에서 5석 미만, 숫자를 좀 나눠봤군요. 5석 미만으로 새누리당이 당선될 것이다. 5석에서 10석 미만으로 새누리당이 당선될 것이다. 10석 이상으로 대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봤는데 이것에 대한 빈도를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죠? 네, 먼저 새누리당 당선 지역구 5선 미만은 23%, 그리고 그 5석에서 10석 미만은 60.2%, 그리고 10석 이상은 16.4%입니다. 다음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선 지역 수는 5석 미만은 39.8%, 5석에서 10석 미만은 51%, 10석 이상은 9.2%였습니다. 새누리당이 훨씬 유리한 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계신 분들만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결과하고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석 미만 뭐 거의 10% 정도 차이 나는군요. 15% 정도. 5석에서 10석 미만으로 중규모 이상은 10% 정도가 새누리당이 우세하고 10석 이상도 10% 한 5, 6% 정도가 유리하고, 결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의회라는 것보다 참 재밌다라고 한 게, 제가 12년 630 그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12년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선거 초반에 분위기가 여권이 유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야권이
정권 심판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거는 야당 쪽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야권에서. 네. 근데 선거 전에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밴드웨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거 투표 당일 날부터 일주일 전부터는 선거 결과를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분명히 그 밴드웨건 효과를 없애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언더독 효과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12년 그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되게 그 여당이 불리했었어요. 네. 분위기가.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해운 그때 최고위원이 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읍소를 공중파에서 했었어요. 그냥 그거를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때 뭐 팟캐스트니 제아에서는 뭐 200석을 넘기네 뭐 이런 정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게 패배적 코스프레 동정표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동정표. 네. 그래서 그때 뭐 막 200석 어쩌고 하는데 간신히 150석 넘겼나 저기 민주당이 150석도 못 넘겼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다음에 12년 그 12구 대선 10월 19일 날 했던 때도 뭐 딱 그 일주일 때 뭐 골든 크로스를 넘겼네 막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결국에 또 뒤집혔고 요번에 6.3 지방선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을 때 윤상현 원내대표 그때 지금 사무총장이신가요? 네. 새누리당 15석 중에 한 석만 내도 성공했다. 라고 죽는 소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샴페인을 터뜨리면는지 어땠는지 공천 헛발질이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안철수 그 공동대표가 15석 중에 5석만 성공한 거 아니냐. 근데 이 15석 중에 4석이 지금 전라도 그렇죠. 전라권이에요. 그러면 한 석만 딴 데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윤상현 사무총장께서 15석 중에 한 석만 거두면 성공이야 라고 한 게 거와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가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5일 동안 상전벽해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안철수 대표는 솔직히 이기려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위를 한다는 거죠. 15석 중에 5개면 성공이야. 결국에는 15석 중에 전라도 거 빼면 전라권 거 빼면 11석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석만 먹으면 10%만 먹으면 성공이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질 거를 대비하는 허석을 까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뭐 심리적으로도 뭐 분석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이기기 위해서 읍소하는 거고요. 이쪽은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름 사이에 이렇게 뒤집힌다라는 게 저는 궁금한 의아한 거죠. 뭐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뭐 새정치는 애잔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네임덕이죠. 대통령의 그 지도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근데 새로운 어떤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그 다음에 대안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으로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이 두 사람으로서 돌파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크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네임덕이 시작돼버린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지만 그 네임덕이 이 당에 불리하지 않은 작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임덕은 굉장히 불안 요소지만 조금 뭐 이뤄지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짚으려면 이 사람이 했던 실책에 대한 뭔가 다른 대응이 필요하죠. 반성 혹은 뭐 대안? 대안이 등장한 거예요. 그 15일 동안 등장한 대안 중에 하나. 또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둘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당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잡음이 서로에게서 나와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어요. 근데 보기 안 좋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막을 수 있는 그 다음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지역구 공천을 하지 못한 선다우사라고 하라고 한 그 지역구 위원장이 와서 농성을 하고 읍소하고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두 당대표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비난을 다 먹어버려 그냥. 대안이 없어요. 이쪽은 그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쪽은 대안이 없는 거죠. 그 자그마한 상황도 뭔가 맺어짓지 못하는. 맺어짓지 못하고 또 하나는 권은희 후보를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은희 후보를 광주에 공천했던 것에 많은 역작용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반론들이 있어요. 반론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어요. 그냥 자기 논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꽉 막혔다 이제. 진보는 이제 뭐 아까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가 이제 말로 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도 해요. 공부들도 많이 하셨고 이제 뭐가 있냐면 전에 뭐 그 지금 또 보수의 강점은 뭐냐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참잖아요. 그렇죠. 참죠. 근데 진보는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 이득보다는 자기의 가치관에 벗어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성향들이 가져가지고 참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참 그 일련의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흐름. 그러니까 15석 중에 뭐 심지어는 부산 오거돈 해양수사 전 후보죠. 그분까지 해가지고 부산까지도 국회의원이 그 어떤 새누리당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기대를 했었죠 초반에는 다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거돈 후보 부산 같은 경우 뭐 새정치민주연합 전략적으로 거기 무공천으로 오거돈 후보를 이제 밀어주고 전략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해야 돼. 근데 왜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산 지역도 해볼만 했거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뭐 대구 같은 게 예를 들면 그 정권 때 대구에서도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었었잖아요. 하물며 부산에서는 이거 새정년 간판을 달아도 득표가 되겠구나. 양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거돈 후보 입장에서는 시장에 출마했던 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에 가서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정치적으로 아예 출마를 안 하는 게 낫지. 출마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더 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균열이 생기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더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에서 재보궐선거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유가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것들이 많아요. 이걸 역으로 되짚어 보면 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한 곳에는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이 당이 아닌 다른 당이. 근데 그런 이슈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체제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제가 볼 때 뭐 집단지조 체제, 뭐 1인 지조 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중앙 집권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빨리 바꾸는 쪽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그런 말인가요?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의견을 여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향수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DJ 같은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여당 대표의 카리스마 그걸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인물조차 기대하기 어렵고 시스템조차도 거의 좀 어렵다. 만약에 지금 DJ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때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익을 참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당의 공천권, 그 당대표의 역할은 대선 후보권하고 맞바꿀 정도로 파워가 굉장히 좋은 힘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도 다음번에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렇죠. 개런티만 되면 그렇죠. 참는다는 참죠. 거죠. 근데 진보 쪽의 사람들은 절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1년 후에 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상황이. 그러니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요거를 데이터를 조금만 더 보면요. 서울 지역에 해당한 서울 경기 지역은 역시 아까 전체적인 그 5석 미만으로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다는 빈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 대구, 부산 이쪽을 좀 보죠.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5석에서 10석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67%고요. 거의 68%. 대구 같은 경우는 44%.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65%입니다. 대구가 오히려 더 적어요. 대신에 대구는 10석 이상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은 15%로 좀 낮아지고 새누리당이 1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광주, 전남, 전북 사람들이 7.1%로 좀 작아요. 근데 네. 광주는 먼저 보면 네. 광주는 새누리가 네. 10석 이상을 가진 게 한 7%대인데 네. 여기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새정년이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나 이런 데는 20몇 프로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도 욕심은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 지지도에 대한 결과는 다 얘기하지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 그분들도 뭐 그냥 하는 게 공천도 이따위로 하고 네. 뭐 얼마나 되겠어 이런 식의 어떤 예측 상황이 이번 재보궐 선거도 역시 또다시 새정년이 새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상은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 누군데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까지 가야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도 몰라. 우리 지역에서 뭐 했대? 야 어디 저쪽에서 태어났대? 근데 그동안 뭐 했대? 저 서울 가서 어떻게 했다 막 이거예요 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성공하고 인지도를 얻었어요. 뭔가 뭐 다른 일을 하고 해서 회자 됐어. 그 사람 우리 직접 지도냐? 라고 하면 호감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선상이 달라요 분명히. 출발 선상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 안에서 일해서 충분히 이 지역 사람들과 고민하고 뭔가 이 지역구를 꾸린다라는 거는 그 경조사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지역 안에 있는 무슨 뭐 옆집에 무슨 초가집, 초상집 다 다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지역구 위원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지역구 위원장이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쭉 해놓으면 그걸 솔딱 이용해서 이런 인지도 있는 사람이 와서 싹 이용하고 다음에 그걸로 나타나지도 않아. 그도 출마하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게 총선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비례대표로 가거나 아니면 특정 전략 지역에 공천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지역구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공천. 그러니까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냐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해야 이긴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밖에 없다. 다른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 오늘 조사 결과에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공천되는 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여기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예감도 있고 자기가 선호하지만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지만 결국 선거 결과가 그렇게 가지 못할 거다.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럼 국민들을 좀 뭐랄까 이래도 모르겠지? 에이 국민들이 뭐 그렇게 생각 못하겠지? 이게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물어야 돼요. 우리 누구 공천하면 좋겠습니까? 지역구에 가서 당대표가 내려가서 우리 누구 공천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늘 공청회라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대표들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면서 수렴된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경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컨벤션 효과가 유일한 야당의 무기인데 컨벤션 효과가 야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분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인지도 초반에 5%도 안 되는 양반이 그렇잖아요. 근데 기벽 경선하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한 게 커올라서 결국에 대통령까지. 근데 그게 벌써 그러면 15년, 10몇 년 전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만 이제 식상한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 그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방이 포위돼서 뭔가를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은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새정연에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전, 그러니까 현재 버전도 식상한데 그 이전 버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한 거죠. 그에 비해서 또 새누리당은 40대 중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경필, 원희룡 또 한 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이미 언론에서 점 찍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다 도지사를 다 하고 차기나 차차기로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거명될 거고 그런 얘기도 있죠. 물론 저희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드려야 함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번 조사는 사실은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구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요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7대8 정도로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벌칙을 하자고요. 7대8 정도로. 7대8. 새누리당이 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7석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9대6. 9대6. 예, 새정연이 6석 이상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뭐 9대6 정도. 9대6 정도? 한 석 차이네. 보면은 뭐 공약 같은 거는 사실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공약 같은 건 거의 다 베끼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공약 같은 문제는 논의 대상이고 제외 대상인데 그 후보들의 어떤 그 대립 구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어떤 공천을 선별하는 과정이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 그냥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필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저도 한 9대6 정도가 그래요. 저는 근데 아직도 이 언론에서 털어져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제 느낌이긴 한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예감해 봐 주시면 좋겠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술자석에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예감해 보시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번 재밌는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좀 더 많이 시해 주시면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뭐 벌칙으로서는 저희들끼리 정해서 다음 주에 어떤 벌칙을 수행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공천 7400 재보선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들 자유질문으로 한 말씀을 좀 여쭙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제 20, 30대에 대한 얘기도 있고 40대 이제 나눠서 얘기했거든요. 종합적인 얘기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여론의 강은.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여론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뭐 SNS 보면은 국민들이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이제 많이 알고 성숙해 있는데 뭐랄까 직접 민주주의 또는 어떤 정책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이런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실질적 그런 부분들의 주도적인 계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나이 든 중장년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물려주고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설계하고 좋은 세상,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 된다. 어떤 일방적인 어떤 주장, 일방적인 어떤 인터넷상에 떠도는 어떤 이런 부분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그런 부분들을 다 추출해서 골고루 추출해서 뽑아놓고 토론도 하고 자기 의견도 명확히 밝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어떤 이런 세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굳었단 말이죠. 고정화됐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을 고치기는 힘들다고 봐요.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젊은 사람들이다.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세상의 많은 부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한국 정치가 한 단 가는 게 좀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뭐 국민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긴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건 정치를 좀 더 정치도 어차피 보면 내가 호흡하는데 우리가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활의 일부인데 사람들은 정치를 별도의 게임으로 간주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족 내가 부딪히는 의식주하고 똑같은 공기하고 똑같은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늘.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NGO 활동도 못 하고 무슨 뭐 세월호 사건만 해도 누구나 다 울분을 토하고 나가서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지만 매일매일이 시간에 쫓기는 삶 때문에 결코 시간이 지나면 그래 내가 저때 광장으로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뿐이지 현실 참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참여 안 하고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뭐 아주 정도전 이걸 크게 감명 깊게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씩 변화하려고 변화시키려고 내가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는 오거든요. 저도 뭐 486 세대 매일 학교에 가면 아침 책을 보는 시간보다는 체류탄 마셨던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그렇게 해왔던 과거의 어떤 민주주의 세력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고 지금은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변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취업난 때문에 뭐 자기 일신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겠지만 자기 일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할 뿐이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오죽했으면 뭐 대자보까지 안녕하십니까 잠깐 좀 들풀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라졌지만 결국은 기성 정치인들이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 어른들이 움직이면 애들은 따라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애들한테 열정 있는 애들한테만 강요할 게 아니고 다 열정이 과거에 다 어렸을 때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기성세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후세는 따라오죠. 따라오면 바뀔 거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나요? 뭐 지금까지 할 얘기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말 한계에 다다랐지만 자포자기 하지 말자는 거죠. 기성 정치인은 세상을 다루기가 제일 편한 게 무관심, 자포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치하기가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처럼. 일본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국가가 부유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 조금씩 돼버리고 있는데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을 본다 그러면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포자기. 내가 한들 바뀌겠냐. 세월호 사건도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조사도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유가족 몇십 명이 모여서 농성한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뭐가 튀어나올 거고 뭐가 밝혀지겠어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왜 용납하느냐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잖아요. 용서가 아니고 자포자기죠. 용서는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마 이게 용서고 그냥 그래 내가 밝힐 힘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그만 관두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무책임한 자포자기거든요. 절대로 무책임한 자포자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예.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에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도 좋고 국민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투명해지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소신에 따라 잘 하시겠지만은 국민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권을 떠나서 정말 당락적인 그런 다툼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위한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말 나라가 잘 살게 하면 좋겠어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돼.